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허환구 아나운서를 대신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구기 종목의 부진으로 48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 대표팀을 꾸렸지만 성과는 어느 때보다 값졌습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총 32개의 메달을 따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총, 칼의 활약이 도드라졌는데요. 전통의 효자 종목 양궁에서 5개의 금메달이 쏟아졌죠. 사격에서 두 번째로 많은 3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 그리고 펜싱에서 2개의 금메달, 1개의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또 안세영 선수의 28년 만에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도 값졌는데요. 우리 선수단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문제점도 있었죠. 몇몇 협회의 문제도 제대로 개선해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피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피컵 광고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댐 영주댐의 녹조가 심각하죠. 잠시 후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해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지방의 소멸위기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백약이 무효라는 말에서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의 기적적인 반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속적 공급만이 해법이나 현실을 고려했을 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로 지자체가 주목하는 게 바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경북 도청이 이전한 이후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점이나 청송군이 교도소 유치를 통해 교정 콤플렉스를 조성을 하는 계획도 같은 맥락인데요. 연간 5,000명 이상의 유동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북 지역 시군들이 유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인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2중앙경찰학교 이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살펴볼까요? 네, 경찰청 본청은 지방 소멸 극복에 힘을 보태는 한편 경찰학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공모를 지난달 진행을 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000명 이상의 교육생 수용을 목표로 약 54,000평 규모로 건립되는데요. 입교생들의 1년 가까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전 지역에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북에서는 유치 전에 가장 먼저 뛰어든 문경을 비롯해서 구미, 예천, 의성 등 총 14곳의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중앙경찰학교가 현재 충북 충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새로 들어서는 제2중앙경찰학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경찰청은 현재 중앙경찰학교의 시설 포화로 인해서 이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에는 강의동, 교육연구동, 훈련장, 식당 등을 비롯해서 총 12개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현재 충청권 지자체들이나 호남과 같이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서 유치 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내세운 입지 조건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찰청이 내세운 공모 기준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 및 도로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서
부지 확보와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 환경 보존이나 문화재 보호, 수도권 정비 계획과 같이 개발에 있어서 법적 사회적 제한이 없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세 번째는 주변의 문화, 관광자원, 생태 경관자원 등과 같이 주요 개발 계획과 연계가 가능하고 도심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 그리고 건축 연면적을 5만 4천 평 이상 확보가 가능하며 교육 훈련 시설 건립과 향후 확장이 용이한 지역 등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국 공모인 만큼 소멸 위기가 심각한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도 관심이 큰 사업일 텐데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이 바로 문경인데 문경이 갖고 있는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문경시는 제2중앙경찰학교의 입지로 오는 연말쯤 개발이 완료되는 마성면 오천리 일대 KTX 역세권 인근 부지 약 34만 평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신도시 개발이 이뤄져 문경에서는 노른자 위의 땅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곳인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문경은 이제 올 연말이면 중부 내륙 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KTX가 들어오게 되는 곳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요. 또 이곳은 개발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와 같은 법적, 사회적 제약에도 자유롭습니다. 건축 면적 확보라든가 주변 개발 계획 등과의 연계 또한 강점이고요. 또 현재 경찰학교가 있는 충북 충주와도 20분 내면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해 교육 방해 요소가 적고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는 점, 문경 세제를 비롯해 연계 가능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경의 강점을 살펴봤는데요. 문경을 포함해서 경북에서는 14개의 시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군들이 있고요. 또 나머지 북부권 시군들의 강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을 포함한 14개 시군은 포항, 구미 등 인구가 4, 50만에 육박하는 지역을 비롯해서 북부권에서는 안동, 예천, 의성군도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들은 사실 이번에 유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국제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문경을 제외하고 유치 신청을 한 13개 시군은 부족한 시간에도 긴박하게 준비를 해서 무사히 유치 신청을 했거든요. 네. 문제는 주요 국책기관을 이전하는 중요 사업의 공문을 수신하고도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탓입니다. 주요 기관 이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 공문을 1개월 가까이 방치하다가 마감 당일인 지난 2일 부랴부랴 시군에 공문을 전달했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지난해 진행한 경북안전체험관 유치 과정에서 활용한 서류들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시군들이 유치 신청을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경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 달리 일찌감치 관련 정보를 입수를 하고 준비를 해왔고요. 다행히 그래도 당일에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경찰청 본청이 각 시도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모집 공문을 발송한 게 7월 3일입니다. 네. 그리고 공모 신청 마감일은 8월 2일 오후 5시까지였고요. 경북도를 통해서 관련 공문을 접수한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 직원이 가장, 사무국장, 위원장 등으로 이어지는 결제 라인에 이를 보고를 하지 않았고 신청 마감일 오전까지 한 달 가까이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를 인지한 것도 접수 마감 당일인 오전에 경북도의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뒤늦게나마 이제 마감 당일인 2일 오전 11시쯤 도내 시군에 공모 신청 접수 의향을 묻는 메일을 긴급히 발송을 하고 유무선을 통해서 이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현재 경상북도 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가장급 이상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선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징계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마음으로 해서 이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전국 지자체 공모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모두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를 했을 텐데요. 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유치가 더욱 어려워진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가요? 결국은 결자 해지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북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 또 경상북도도 다 마찬가지로 늦어진 만큼 반드시 이 사업을 지역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TF팀을 꾸려 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총 10개 시군이 유치 신청을 한 상태고,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부여, 예산 등이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부여군은 이전을 검토 중인 조폐공사 제지본부 일원을 입지로 제시를 했고, 예산군은 국유지로 신속한 개발과 확장이 가능한 국립공주대 캠퍼스를 이제 후보지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경북에서 문경이 독자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고 유치전에 나섰지만 이제는 상위 기관인 경상북도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유치가 되면 정말 좋을 일인데요. 한 발 뒤처진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좀 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너무 늦게 알게 된 점이 매우 아쉽네요. 국책기관의 이전이나 유치 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경쟁 상대입니다. 그리고 5,000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를 너무 늦게 알게 된 점은 매우 아쉬운데요. 결과와 관계없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또 오는 11월쯤으로 예정돼 있는 최종 후보지 발표까지 전폭적인 지원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려내는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댐과 영주댐의 녹조가 심각합니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데요. 현황이 어떤지,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동댐과 영주댐의 녹조가 심각하다고요. 현황이 어떤가요? 지난 7월 26일 날 안동댐하고 영주댐 물을 채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안동댐에는 유해 남성세균 세포수가
110만 세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영주댐은 마찬가지로 194만 2천 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이게 녹조 대발생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녹조로 인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네. 지금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 기준이 100만 셀인데 지금 그 이상을 훌쩍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녹조 발생으로 인해 그럼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남세균이라고 불리는 녹조에는 한 280여 종의 독성 물질이 있고요. 그 중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불리는 독성 물질이 알려지기로는 청산가리의 6,000배 이상의 독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거는 우선 몸살이나 오한, 발열, 구토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장시간 노출이 됐을 때는 신경계나 생식기 독성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2020년에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350여 마리 코끼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추정해 보니까 이 가뭄으로 이렇게 물 웅덩이가 이렇게 녹조가 낀 웅덩이에 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조독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일반인의 댐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녹조 정말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예, 이게 그 영향이 당장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피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녹조독이라는 것이 지난 22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 에어로졸 상태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으로 떠다닌다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됐고요. 22년에 환경부에서는 실험을 해봤는데 없더라, 공기 중에. 근데 이게 사실이 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인근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실험을 한 걸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 녹조가 지나간 시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에서 좀 너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녹조 에어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공기 중에 작은 그 물방울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 물방울 속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들어가서 그게 우리가 호흡기로 숨을 쉬었을 때 이제 폐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에어로졸 이전에 녹조 세포수가 2만 셀이 넘어가면은 WHO에서는 진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반려견, 애완동물들도 물가에 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조류에 대한 조류 발생 시 안전 수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녹조 에어로졸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100만 세를 넘었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수변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안동시 의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녹조가 굉장히 이게 시를 다투면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지난 7월 26일 날 우리가 채소에서 분석했는 것보다 지금은 엄청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그 22년에 환경부에서 녹조 에어로졸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별 영향이 없더라. 그것만 믿고 지금 그 안동시에서는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럼 그 시민단체나 이거를 분석한 대학 교수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대부분 현실로 사실이라고 드러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주 그 미세한 작은 부분이라도 좀 보수적으로 네. 이거를 안전을 좀 안전하게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동시에서도 네. 이런 그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시민들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녹조 안전 조치가 녹조 절대적으로 에어로졸에 필요합니다. 대한 지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내일 네. 저희들이 부경대 그 연구팀 조사팀하고요. 네네네. 안동댐 그 선성 수산길 네. 주변에서 네네. 에어로졸 조사를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조사 결과가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안동댐 산성 수상 데크길에 지금 그 수차 이 녹조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 수차요. 예. 이게 정말 그 수차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녹조가 지금은 물 속에 있고 그리고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도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 중으로 떠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수차를 돌리게 되면은 이것이 물방울이 비산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 자연적으로 놔둬도 이게 그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데 예. 이걸 인위적으로 수차를 돌려서 이 녹조독을 비산시킨다. 이거 굉장히 그 우매한 짓이고 위험한 짓이죠. 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수차는 녹조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네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는 네.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수차는 당장 중단해야 된다. 예,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녹조 제거선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안동시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참 제가 그 표현을 하자면은 은발의 오줌 누기다. 그 하루에 1시간에 200톤의 물을 녹조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4,800톤이고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해도 175만 톤을 이렇게 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댐의 저수량이 12억 4,500만 톤입니다. 이거는 그 안동댐 저수량의 0.13%밖에 안 되는 물을 정수를 한다.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정수하는 것보다가 녹조 확산은 이 분초를 다투면서 이렇게 확산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날씨에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수차 돌리기, 녹조 제거선은 이게 정말 은발의 오줌 누기식이다. 그래서 이제 방제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금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녹조 발생 원인은 우리가 누차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류가 흐르지 않는 물에서 수온이 대략 한 20도씨 이상 올라가면 녹조가 이제 어김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댐 주변에 있는 축산 폐수나 야적 대비 화학 비료 이러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동댐이 1976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50년간 여기에 안동댐 퇴적물에는 영양염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이상 그 영양염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물을 일정 정도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그 안동댐에 퇴적되어 있는 유기물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 녹조라는 것은 어김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안동댐 물을 대구로 보낸다.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2022년부터 안동시하고 대구시에서 안동댐 물을 가지고 이제 직접 말하자면 직접 거래를 하겠다. 땅 속으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안동댐 물을 가져가겠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이 안동댐에는 퇴적물의 카드뮴이나 수은, 납, 아연, 비소 이런 게 50년 동안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데,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는 안동댐 내기 몸에서 기준치에 2배 가까운 수은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기다 매년 녹조가 대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은 안동댐은 굉장히 복합적인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물을 지하 파이프로 보낸다는 것은 좀 방송 용어로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는데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동댐 염주댐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의 여러 댐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추가로 댐을 더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게 사회적인 수기 과정이나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았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2030년 최대 감원 기준으로 이제 그 660만 톤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14개 댐을 만들어서 2억 5천만 톤의 물을 수요를 확보를 한다. 그럼 한 40배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용수 부족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후 위기 시대 기후 대응 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4개 댐이 3억 2천만 톤입니다. 이 저수할 수 있는 양이. 네. 이걸 단순 계산으로 한 개 댐에 2,200만 톤. 이거는 댐이 이게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이 댐이 이 물을 다 받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기후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굉장히 왜곡된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홍수 원인이라는 것은 제방이나 이제 소규모 저수지 관리 부실, 뭐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내수 배제 불량 이러한 것들이 그 홍수를 일으켰는데 그러면은 이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실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습지 저류 공간 확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가 우리가 폭우가 일시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으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수로를 키워야 된다. 네. 그런데 이게 댐을 중소규모의 댐을 만들어 가지고 기후 위기를 대비하겠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댐이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게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대규모 갑자기 일시적인 폭우라든지 극한의 가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는 원인이 이산화탄소 발생 때문인데 댐이 이제 기본적으로 댐이 가지고 있는 퇴적물에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류라든지 발전 시에 이게 대기로 확산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악순환시키는 것이죠. 댐이 기후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오히려 더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게 기후 대비 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300mm 이상의 폭우 시에는 이게 오히려 댐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적은 수량을 적게밖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댐이 붕괴되거나 이랬을 때 재앙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댐을 만들기보다는 물이 순순히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을 좀 많이 터주는 것이 기후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추가로 댐을 만드는 건 오히려 기후위기를 더 촉진할 것이고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00년 빈도, 그러니까 200mm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하는데 300mm 이상 폭우가 왔을 때는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람들이 물길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길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안동댐, 영주댐 녹조 현황에 이어서 이 기후위기에 대비한 댐은 짓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오늘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저 며칠 뒤에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신임 관장의 이름은 이제 김형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에 어울리는 분인지,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예. 이제 오늘 한번 이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이분은 기본적으로 친일적인 역사 인식에 기초해서 예를 들면 임시정부의 역사를 과소평가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1948년 광복을 건국절로 대체하면서 임시정부의 역사를 이제 지우려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을 갖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복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이 김영석 그 관장의 임명과 더불어서 지난 연초부터 대한민국 역사 관련 단체의 수장들이 거의 모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 한번 살펴보면서 대통령의 이념 정치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말 뜨거운 이슈이자 논란인데요. 김형석 관장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분은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이 독립운동이라는 이 연구 내지는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뚜렷한 흔적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교사로 한동안 재직을 하시다가, 이제 교사 재직하면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퇴임한 이후에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석사 교수로 계시는 중이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관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친일 음악가로 알려진 안익태 씨의 기념재단의 연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보면은 좀 이제 친일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그의 이념적인 성향이 어떤지 보려면 몇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친일적 역사 인식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이건 뭐냐면은 일제강점기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제 부류 이론적인 그룹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친일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친일 청산 작업이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 결국 이 얘기는 친일 행위가 꼭 반민족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 성과에 있어서는 별다로 이제 학계에 지금 보고된 바가 별로 없고, 다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근현대사 인물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승훈 신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연구한 그런 정도에 그치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개인 차원으로 근현대사 인물 연구한 거 요것만 이렇게 살짝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친일적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계열 역사단체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난 이제 1월 달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역사 관련 단체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한 아주 중요한 단체가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네네. 이건 이제 중국의 뭐 고구려사 침략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동아시아 역사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재단인데 여기에 뉴라이트 계열의 서양사 전공자가 이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아, 그분의 이름은 동아시아인데 서양사 전공하신 분이요? 네, 네.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서양사 전공자가 한데 그분의 이름은 이제 박지향이라는 분인데 네네. 이분은 원래 전공이 영국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이제 오래 재직하셨는데 이분의 이제 이 관련된 행적을 이렇게 좀 보면은 대표적으로 뉴라이트 계열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울대에 계셨던 이용훈 교수가 있는데 네. 이 이용훈 교수하고 같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같이 이제 집필하는데 이 책은 그 해방 전후사에서 한국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을 뉴라이트 성향의 그 시각으로 이제 재인식하는, 재평가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출간 이 직후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박재양 이사장은 얼마 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그 국민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2023년 한국의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맥락인지 이제 모르겠는데 예. 일단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현재 국민 수준이 그분이 보기에는 40년대 영국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역사를 이제 깔보는 듯한 그런 그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또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런 인식은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역사인식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지난 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 관련 국책기관인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 역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로서 이분은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그 뉴라이트의 이념 그룹의 산실인 그 연구소의 핵심 멤버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2019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출간되는데 이때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반일 종족주의가 아주 국민들에게 뜨거운 그 반감을 일으켰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징용 갔던 사람들 또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강제로 간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간 거다. 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할 만한 학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이제 논지를 펴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역사의 어떤 큰 줄기를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도 지금 최근에 원장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비교적 언론에 큰 주목을 받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분 역시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성향의 학자로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편찬할 때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했던 이 세 기관, 동북아 역사재단,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것들은 역사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들인데 모두 이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로 채워졌다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앞으로도 국민적 논란이 계속 되리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제 가시지가 않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가슴이 좀 답답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 정부가 왜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통치 철학이라고 할 만한 거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예. 하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최근에도 상속세를 감면한다든지 법인세를 감면한다든지 그래서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정치를 펴고 다른 하나가 이념 정치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대대적인 감세 정책안을 발표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하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며칠 뒤에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또다시 지금 그분의 어떤 일정한 그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면서 이념 정치를 다시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주기적으로 이념 정치를 부활할까 보면은 지난 4월에 총선에서 패배했고 그 이후에 국정의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여주고 갈수록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는 가운데 그가 내세울 만한 거는 이념 정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최상병 특검해라, 김건희 특검해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생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고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어떤 환경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릴 거는 이념 정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사도광산이라는 과거 강제징용을 시행했던 보여줬던 그런 스팟을 지금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한국 정부가 대단히 지금 많이 협조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이 이념 정치로서 구구 단체 인사들을 이제 중요한 역사 단체 관련 단체들의 이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나 동아시아 안보나 또는 역세 분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스탠스는 이러한 활동은 대단히 좀 후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이런 이념 정치 앞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마무리 어떻게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김영석 신임 관장은 이념적으로 보던 또는 그동안에 어떤 역량을 보던 그런 관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 부적격자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일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독립운동 기념관 관장이 된다는 거는 이건 사실 모순되는 얘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추모관이 있는데 여기 관장을 이 추모관 관장을 나치를 옹호하는 학자나 어떤 인사를 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전 세계의 유대인이 벌떼같이 일어날 거고 인류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항의하지 않을까 싶고 독일 국민들은 정권 퇴진에 나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홀로코스트라는 인류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이런 극악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보편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고 또 독일 법상 나치를 옹호하는 발언은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좀 얘기를 했는데 친일 또는 반민주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거나 태도를 보이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법으로 처벌할 그런 법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은 좀 이념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념 정치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한반도와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전향적인 그런 정치를 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국민은 후진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유도한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갈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념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말씀 새기면서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가만히 계시진 않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